마이크 상황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목소리를 키워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재무회계 전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회계가 왜 필요한지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왜 이렇게 신문지상에서 회계 정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엄정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한번 제가 뭐 몇 시간 설명을 했다고 해서 이해가 완벽하게 간다면은 사실 한 학기를 통해서 이 과목을 배울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의의나 뭐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보고 있는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바의 의미, 적어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셨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쪽에 전문 분야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쉽게, 그리고 사회 위주로 알려주십사 하는 부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저도 그거는 되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이게 학부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MBA 수업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실 어떠한 기초 지식 없이 사례를 말씀드렸을 경우에는 그 사례에 한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바를 이해를 하시는 것까지는 되겠지만, 그거를 뭐 다른 비슷한 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응용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입을 시키시기에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초를 튼튼하게 쌓고서 그 다음에 그거에 기반을 해서 사례를 연관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게 훨씬 많으실 것 같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회계의 기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거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 그런 부분을 좀 건드려 드릴게요. 건드려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분명히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슬라이드를, 그 사건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야기를 하길 원하실 때 분명히 이 슬라이드로 돌아오셔서 공부를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용도로서 지금 이제 기초부터 쌓는 것을 시작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학습 목표는 회계란 무엇인가 다시 볼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재무제표의 종류하고, 재무제표가 사실 재무제표 하면은 뭐 하나인가? 2개인가? 3개인가?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사실 재무제표는 5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왜 5개가 있는지, 그리고 이 5개 간에 어떠한 상호 연관성이 있는지 큰 그림 한번 보시고 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부 개정 과목에 대해서 또 이것도 약간 조금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슬라이드가 70장에 육박하는데, 이거를 이번 시간에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천천히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한 번에 65페이지를 너무 올렸다라고 해서 요즘이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안색을 살펴가면서 천천히 나갈 테니까는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란 무엇인가? 회계 정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회계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키워드가 가장 적합하냐?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회계, 정보 이런 식으로 2개의 단어가 합쳐져가지고 쓰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정보냐? 개인, 조직, 사회의 경제적 활동을 기록하고 전달을 해서 이를 해석한 다음에 결국에는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된 정보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기업의 회계 정보를 볼 거기 때문에 이 경제적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게, 여기는 개인주의 사회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우리가 어떤 기업이 경제적 활동을 한다, 좀 더 쉬운 말로 해서 이제 장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잖아요. 그것을 알려주는 어떠한 언어가 회계 정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너무 어려운 복잡한 날 것 그대로 만들어서 보여주면 이게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보를 내가 딱 받아들였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을 하는데 이를 좀 유용하게,
웬만하면은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결정에 잘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뭔가 가공을 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시스템이라는 말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이라 하면 우리가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기업에 있어서 의사결정이라 한다 하면 누가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내부에 있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이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회계의 분야가 두 개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관리회계, 하나는 재무회계. 그래서 관리회계의 분야는 의사결정자가 내부에 있습니다. 기업의 내부에. 예를 들어 최고 경영자가 어떤 부문 중에서 어떤 부문을 더 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어떤 부분은 페널티를 줄 것이냐.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성과급을 결정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성과급을 많이 주고 어떤 부분을 성과급을 적게 줄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부문별 회계 정보가 되겠죠. 그 부문이 어떻게 경제 활동을 제대로 했는가를 평가를 할 때 필요한 게 이제 그 부문별 재무 부문별 재무 정보일 텐데 그때 사용하는 회계의 분야가 관리회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강의 한 학기 동안 거쳐서 배울 회계 원리 과목은 관리회계 분야는 아니에요. 어떤 분야다? 재무회계 분야입니다. 재무회계 분야는 사실은 의사결정자가 기업의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의사결정자, 어떤 의사결정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자로서 투자자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한테 우리 회사가 어떠한 경제적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 이제 재무회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국에는 바깥에 있는 투자자뿐만 아니고 다른 외부 이해관계자들도 굉장히 많지만 전통적으로 재무회계는 이제 투자자를 타겟으로 한 정보를 생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정의는 그렇게 개괄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회계학회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지금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비교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도식화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기업 경제 활동의 주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얘네가 기업이 이제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줄 건데 이때 회계 정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별의 문제, 측정의 문제, 전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회계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경영 활동의 결과물을 전달을 한다. 그러면 정보 이용자는 그 회계 정보를 가지고서 또한 경제적 의사결정, 투자 의사결정 또는 투자의 철회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회계 정보 시스템을 둘러싼 여러 의사결정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회계 정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회계가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어떠한 사회적 기능을 하는가, 이게 뭐가 왜 중요하길래 이런 것이 뭐 필요한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가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때요? 이 정보 이용자가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돕도록 하는 그런 게 이제 큰 틀의 목적일 텐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보 이용자의 가장 중요한 동료가 투자자라고 했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은 이제 투자자의 투자 의사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경제 체제든지 간에 제가 목표는 크게 하나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요? 돈은 한정돼 있고 이거를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지 우리 경제가 부흥을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뭐 어린이집 보조금 같은 경우에 이거를 제대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지 아이들을 잘 키우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보조금이면 아이를 낳겠다 해가지고 인구가 증가를 하고 그래서 지금의 인구 감소세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다. 이러한 경제 정책을 달성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보조금이 되게 깜깜이 블랙박스로 들어가요. 그럼 이게 중간에 누가 가져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투명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보조금 회계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결정자한테 세금을 내는 의사결정자,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그런 보조금들은 다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저도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여러분들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데 그걸 모아서 이제 보조금으로 형태를 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쓰는지
전혀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정보 없이는 어때요? 세금 내기 싫다. 내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왜 이만큼의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누그러뜨리려면 어쨌든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여러분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보조금을 이러한 대상자한테 줬고 그리고 이러한 보조금을 어떻게 썼다라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있어야 돼요. 바로 회계 정보 시스템 같은 그런 정보 공개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어때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 이제 납세 저항이 줄어드는 거죠. 납세 그래? 그럼 진짜 이거 그렇게 사용한다는 건지 알았어. 너 믿고 그러면 내가 줄게 라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세금에 있어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요. 그냥 내 주머니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떼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세금, 여러분들이 투자자, 난 주식 투자 안 하니까 이거 되게 별로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투자자라는 건 모든 개념에 이제 우리가 돈을 내는 모든 개념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민감한, 저도 민감하고요. 그런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자원부의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돈을 어디다 투자를 할까 의사결정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 어떠한 정보가 없으면 투자 의사결정을 섣불리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문제 투자를 못하면 결국에는 정말로 해야 되는 정말로 좋은 프로젝트에 돈이 안 돌면서 결국엔 그 분야는 망해버리는 결국엔 보육 정책이 몰락하고 결국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아이를 낳아도 굉장히 힘들게 키워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 경색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줘야 된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이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을 좀 원활히 도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경제에 피가 돌도록, 물과 피가 돌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회계 정보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좋다.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투자를 받아가지고 딴 생각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돈을 받아다가 열심히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좋은 외제차를 사고 심지어는 뭐 제트기를 사가지고 전 세계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집무실을 호화롭게 꾸민다든지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보조금 예로 돌아가서 보면 어린이집들한테 다 보조금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보조금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맛있는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 좋은 교육을 하기는커녕 그거를 이제 자기 가족 명의로 된 펀드에다 투자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일도 하지 않는 자기 조카를 데려다가 명부 위에 올려놓고 그 사람한테 월급을 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정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잘 보조금을 줘놨더니만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돈을 준들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줘야 되는 왜 줘야 되냐 또 이제 저항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 경색을 또 풀기 위해서는 그 투자를 한 이후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을 하시오. 투명한 회계 처리를 통해서 투명한 공시를 하시오라고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제 회계 보고 시스템. 예를 들어 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사업 보고서를 내서 너의 경영 성과, 경영 재무 상태를 어떻게 되는지 보고를 해라. 라는 그런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저는 회계 분야에 있기 때문에 무슨 어린이집 보조금이 들어갔는데 깜깜이다. 당연히 깜깜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걸 어떻게 썼는지 시시콜콜 공시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네. 누가 들여다보지도 않는데 그거를 당연히까지는 아니지만 개인의 도덕심에 맞게 지금 의지를 하고 있는 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도덕성이 높으신 분들이 그러한 산업에 이제 종사하기를 원하고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사회적 시스템은 필요합니다.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경영자의 수탁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계정보 시스템, 회계정보 공시 시스템에 이제
의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탁 책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수탁 책임은 수탁받는다라는 말은 이제 권한을 위임받는다라는 거잖아요. 돈을 투자자들이 경영자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맡긴 거예요. 그 말인즉슨 그건 경영자의 회사의 돈이 아니고 빌려온 돈이라는 거죠. 그럼 빌려온 데는 그만큼의 상환하는 대가를 지불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상황입니다. 그럴 때 그 대가를 지불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우리가 약속한 대로 일을 했는가를 보고 갈 회계 책임을 지워줘야 된다.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회계 정보일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회계는 이러한 경영자의 수탁 책임과 계약 이행의 평가 과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쭉 봤더니 굉장히 이 회사가 내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성실하게 아주 그리고 굉장히 훌륭하게 의무를 이행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계약서에 있는 대로 잘 하고 있더라라고 하면은 투자를 계속 하겠죠. 투자 계속 하거나 아니면 너무 좋아. 더 투자. 이런 식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주주나 투자자들, 다른 채권자들 딱 봤을 때 이 회사는 아니다라고 하면 어때요? 바로 투자금을 회수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수탁책임 이행 여부 평가 기능을 통해서 처음에 최초에 투자를 하는 의사결정뿐만 아니고 사후적으로 이 투자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더 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에 투자 의사결정에 굉장히 유용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나라의 아니면 이제 여러 경제 실체들의 다양한 경제 활동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돕는 것이 이제 회계정보 시스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대략적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되게 되게 많은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하실 텐데 정말 회계 정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분기 실적이 공시될 때마다 어때요? 주가가 계속 합니다.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 이거 보면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작년 이제 하반기 10월달 기사인데요. 10월 25일 기사예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9월 말 실적이 이제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이 한 이때쯤 공시가 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바로 공시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9월 말이 끝나게 되면은 그때 이제 감사인들이 들어가서 장부를 잘 검토를 하고 이제 회사가 작성한 회계 정보가 제대로 됐는지 검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투자 시장에서 이제 주주들이 주식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바와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항상 근데 그 정보 자체 그 절대적인 수치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주식 투자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대치와의 차이가 이제 충격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닝 쇼크라는 말이 있죠. 쇼크예요, 쇼크. 쇼크는 예상치 못했던 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것보다 현대차가 3분기 실적이 어닝, 실적, 순이익이 주식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바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던 거죠. 굉장히 낮아서 주가가 바로 공박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거는 뭐죠? 그 회사 주가는 결국 그 회사의 기업 가치잖아요. 누가 평가하는 주식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기업의 가치인 겁니다. 원래 주식 투자자들이 기대를 했던 예상을 했던 기업 가치보다 실제로 회계 정보가 딱 나오고 보니까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게 너무 높은데? 라고 하면서 실제로 기대치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은 회사인데 이거를 지금 현재 원래 상승됐던 주가에 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회계 정보가 이런 식으로 기업의 시장이 평가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줌으로써 어떠한 투자 의사결정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이런 식으로 주가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회계 정보는 정말로 유용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사실은 이게 왜 유용한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론에 따르면 유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회계 정보에 기대서 물론 이제 저도 회계학 교수지만 뭐 되게 팔랑팔랑합니다. 되게 좋지 막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막 얘기가 들으면 특히 뭐 이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들고 계신 분들 있나요 지금? 네, 저는 들고 있진 않지만 주목을 해서 보는 종목은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제 지인들도 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소식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중에도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회계 처리로 풀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회계는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는 굉장히 신뢰성 있게 그 결과물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장부에 담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유용하지 않은 정보가 시장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는 확실한 정보만을 장부에 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리고 상상 결과가 발표한다는데 이거를 이제 회계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수치화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딱 들었을 때 이제 그런 계량화할 수 없는 지표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주가는 사람의 심리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거 반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옛날이라 하면 1960년대예요. 학계에서도 이 시장이 회계 정보가 포함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회계 정보 유용하지 않다. 그러니까 회계 정보는 유용하지 않다라기보다는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은 너무 똑똑하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다 똑똑하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이제 썰을 푸는 게 이제 정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회계학은 굉장히 이제 경제학, 재무 회계 분야의 재무 관리 분야에 굉장히 소수자였어요. 회계 분야는. 근데 굉장히 이제 대단하신 회계학 이제 그 히스토리 상에서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그만큼 똑똑하지 않다. 이 재무제표 어떠한 정제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계 정보는 실제로 시장에서 지금 소화하지 못한 정보력을 갖고 있다. 이거 봐라. 이러면서 이런 그래프를 하나 딱 만들어요. 그 연구자가 주식시장을 막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자 지금 컴퓨 실적이 발생됐어. 만약에 시장이 정말로 똑똑해서 회계 정보가 담고 있는 유용성을 이미 다 갖고 있다면 이 회계 정보가 시장에 풀리든 말든지 간에 요지부동 해야 돼요. 왜냐면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니까 주식시장이 움직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딱 데이터를 까봤더니 딱 3분기 아니면 연말 실적을 발표하는 순간 주가가 확 오르거나 확 내리거나 아니 심지어 그 전부터 슬금슬금 오르거나 그리고 심지어 발생을 하고서 한 2, 3주 동안도 거기 그 충격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래프를 딱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똑똑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 회계 정보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회계학 사실 연구 분야에 굉장히 큰 번역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 회계학자들이 소위 말해서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 제가 이게 왜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우리 살다 보면은 옛날에 되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던 게 지금 와서 보면은 막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것도 그런 예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 속에 회계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회계 발표되기 전에 주식이 슬금슬금 오르는 거는 네. 내부에서 그렇죠. 네, 아무래도 내부 정보가 회계 정보라는 게 안 가르쳐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조금씩 새어나가는 그런 현상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또 다른 거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회계 정보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문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뚱 그린 걸 하나씩 조금씩 풀어볼게요. 그러면 회계 정보는 결국에는 어떤 주체의 경제적 실체의 활동을 풀어내는 그런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의 경영 활동이라고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업의 경영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건 상당히 좀 추상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를 대표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계시는 그 조직의 경영 활동을 하나씩 대입을 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기업의 경영 활동 크게 세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요게 어떤 활동이든지 간에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영업 활동, 두 번째는 투자 활동, 세 번째는 재무 활동이 될 거예요. 영업 활동은 무엇이냐? 이거는 말 그대로 기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는 물론 많은 사업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건 이제 갤럭시가 되겠죠. 휴대전화 사업부를 봤을 때 이 휴대전화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는 원재료를 매입을 할 거예요. 이제 원재료라 하면 우리 핸드폰에 있는 판넬이 될 수가 있고 껍데기 그리고 안에 있는 반도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원재료를 매입을 해요. 이거를 가지고서 조립을 하고 생산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생산된 갤럭시 S를 판매를 할 거고요. 판매를 했으면 거기에서 돈을 회수를 하겠죠. 그 회수한 돈으로 이제 연구 개발도 하고 또는 연재료 매입도 해가지고 또 생산해서 판매하고 됩니다. 요게 이제 큰 영업 활동의 사이클이 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를 성장하게 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내게 하는 가장 큰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투자 활동은 뭐냐면 영업 활동에 사용할 자본주의 투자. 즉 여기 생산하려면 그냥 땅에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공장도 지어야 될 거고 R&D도 해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영업 활동과 상관없는 실제 투자 목적 이제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어디에다가 땅을 사는다 칩시다. 그런 땅을 사는 것도 결국에는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투자 활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활동 모두를 갖다가 이제 투자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제품 생산을 위한 설립 같은 것이 이러한 투자 활동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재무 활동은 결국에는 이제 투자 자금과 관련된 활동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결국에 영업 활동이나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이 돈을 이제 끌어오는 자금을 조달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돈이 걸렸으면 그거를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상환하는 활동, 활동을 다 통틀어서 이제 재무 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휴대전화 사업부 같은 경우에 제품 개발을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을 해서 사업을 개시를 하고 추후에 이제 판매를 원활하게 해서 대금 회수가 돼서 어느 정도 캐시가 쌓였으면 이것을 부채를 상환을 하거나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활동. 그래서 이 재무 활동은 사실 이제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 또는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이런 두 가지 활동을 다 포함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개가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이 세 개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린 바에 따라서 기반을 해서 유추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일단 이제 어떤 회사 하나를 설립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은 맨 땅에 시작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금을 조달을 할 겁니다. 내 돈도 조금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서는 조금 힘드니까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읍니다. 부채의 형태로 빌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식을 발행을 해서 조달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재무활동이 되겠죠. 재무활동을 통해 가지고 돈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공장을 짓습니다. 왜냐면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이제 투자활동이 될 거예요. 투자활동을 해서 공장을 지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남은 돈으로 원재료를 사서
그 지은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고객한테 팔아서 대금을 회수를 하고 대금 회수한 거 가지고 추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자들한테 갚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활동, 투자활동, 영업활동은 이렇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활동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기업 활동을 한 통으로 들어가 있는 기업 활동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고자 편의상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라고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파악을 할 거예요. 그럼 이런 경영 활동을 이제 다 버무려져 있는 경영 활동이 어떠한 성과를 내겠죠? 결과가 내겠죠? 그 결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표들이 재무제표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무제표는 5개가 있다고 했죠? 여기에 한 가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한 가지 여기 추가로 되어 있는 게 주석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무제표의 형태는 재무상태표, 두 번째는 포괄 손익계산서, 세 번째는 현금 흐름표, 다섯 번째는 자본 변동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석인데 주석은 표의 형식은 아니에요. 요 네 가지 표의 뒤에 붙어 있는 어떠한 시시콜콜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표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엄연히 주석도 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한 세트로 봐야지 완벽하게 기업의 경영 활동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재무상태표는 사실 어떤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 지금 상태가 어떠냐를 물었을 때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표는 일정 기간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는 포괄손익계산서가 될 거고요. 일정 기간의 현금 흐름, 현금이 얼마나 들어왔고 나갔냐, 현금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게 현금 흐름표고, 그 다음에 자본, 주주가 투자를 한 그 자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외부 의사결정자가 누구다? 투자자라고 했고, 특히나 투자자, 주식을 투자한 사람한테 조금 포커스를 전통적으로 맞춰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가 준 자본이 얼마나 변동을 했는가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라고 봐서 자본 변동표는 따로 또 작성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일정 기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석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 변동표 하에서 굉장히 더 자세한 이야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주석으로 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줄줄줄줄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예는 나중에 제가 실제 이그젬플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예상을 하시겠지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를 우리가 뜯어보는 시간을 갖는데 그 앞에 그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나라의 회계제도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제가 계속 이제 IFRS다 어쩌다 막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 얘기가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오면 여러분들 이해에 좀 방해가 되니까 순차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끝 무렵에 거의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회계 기준은 국제 회계 기준.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라고 해서 IFRS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아마 신문에서 많이들 접해본 단어이실 거예요. 국제회계기준 IFRS. 이게 우리가 원래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을 했던 건 아니고요.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2007년 3월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우리나라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이전에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국회계기준을 통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했어요. 그냥 한국 회계 기준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이제 97년도에 우리가 아시아 금융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때 이전에 회계 처리는 굉장히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회계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을 하기에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경제 위기 같은 그런 상황이 도래를 했겠죠. 물론 그게 다 모든 이유는 아니었겠지만 그만큼 취약했다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유용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래서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재정비를 해가지고 한국회계 기준을 어느 정도 이제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이렇게
적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한 10년간 하다 보니까 그걸로도 이제 역부족이었던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한국을 외국 투자자들이 봤을 때 값을 후려친다라는 거예요. 무슨 값을? 기업들의 값을 후려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값을 후려친다라는 거는 이제 얘가 가치가 별로 없다. 실질적으로 가치가 별로 없다. 진짜 가치가 별로 없어서 디스카운트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정보의 투명성 때문에 잘 모르면 어때요? 잘 모르는 물건 살 때 잘나는 대로 다 주고 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알고 보더니 지금 분단 국가다. 이 말인즉슨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나라다. 그리고 회계 제도를 봤더니 얘네들이 만든 회계 제도 쓴대. 이게 뭔데? 봤더니 한글로 돼 있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가늠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좀 규모도 작고 외국에 이제 의존도도 높고 그런데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우량 기업들이 해외 진출도 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감독위원회가 작은 움직임이지만 한번 해보자. 우리가 회계 기준을 그러면 국제 스탠다드에 맞춰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한번 개편을 해보자라고 이제 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7년 3월에 국감위가 결정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한국 회계 기준 이제 원래 한국 회계 기준을 만들었던 그 협회에서 국제 기준 다 갖고 와가지고 이제 공문 작업을 쭉 합니다. 공문 작업을. 근데 이제 국제회계 기준을 만드는 기구가 있어요. IASB라고 그 지금 런던에 본사를 두고 각종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 들러붙은 그런 집단이 있는데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다 보니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보니까 이제 테일러링을 많이 못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실정에 맞춰서 바꾸는 것을 굉장히 극히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그 이제 약간 그런 위상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걸 공문화 작업을 쭉 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2009년 정도에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냅니다. 초안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용을 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서 이제 초안 그 기준을 공표를 하고 2009년부터 이제 미리 도입을 할 기업은 자발적으로 도입을 해도 된다. 그런데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 기업이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 그때부터는 우리나라 스타트다라고 이제 화가 나요. 그랬더니 이제 2009년도에 13개사의 상장회사가 국제회계 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STX 테크놀로지라든지 KPMG 같은 큰 회사들이 먼저 이제 국제회계 기준을 자발 도입을 하죠. 그런 다음에 2010년도에는 47개의 상장회사가 이제 자발적으로 도입을 해요. 이게 순차적으로 2009년, 2016년, 10년에 보면은 이제 삼성이나 LG 그룹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2011년도부터는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 국제회계 기준 하에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007년 말에 IFRS 번역을 한국회계기준위원회 KASB라는 곳에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거를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으로 명명을 해요. KIFRS라고 부르는 게 이제 이렇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명칭은 기업회계 기준서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 기준은 하나이기 때문에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기업회계 기준 하나이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서라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썼던 한국의 기업회계 기준 이거 도입하기 전에도 기업회계 기준서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은 똑같은데 이제 번호 체계를 새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보실 기회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중급 회계 정도의 레벨에 가면 기업회계 기준서를 하나하나 배우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번호 체계를 따라서 다 가르쳐 줍니다. 학부생들한테.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번호 체계가 결국에는 여기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하나하나에 부여된 번호 체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KIFRS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비상장 기업은 뭘 적용을 하라는 거냐. 그래서 이제 비상장 기업들을 위한 회계 기준도 좀 제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2011년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기존에 네. 국제 회계 기준하고 우리나라 갖고 있던 회계 기준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거죠? 네,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연히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너무 좋은 질문이 나와서 너무 기쁘고요. 네. 그래서 잠깐 여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